지혜가 돈만 있지. 부모 없는 고아년이라 못 배운 게 많아. 우리가 거둬져가지고 그나마 사람 굿이라고 사는 거지. 제 돈으로 차려준 도련님의 국밥집 개업식 날 주방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끓이던 제 귀에 시어머니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꽂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게야 전면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호탕하게 웃던 시댁 식구들은 사색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국밥집 2호점의 개업식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주방 구석에 박혀 가마솥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골과 양지를 12시간 넘게 구워낸 육수에서 뽀얀 김이 천장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앞치마자락에 스며들었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손님상에 올릴 국물이니까요. 홀에서는 시어머니 윤점례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들어왔습니다. 개모임 친구들을 앞에 두고 한껏 어깨를 펴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윤점례가 찻잔을 달그락 내려놓으며 떠벌렸어요. 이 번듯한 가게, 이게 다 우리 똑똑한 큰아들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며느리가 뭐 아는 게 있나? 그냥 주방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뼈다귀나 푹푹 삶고 국물이나 끓인 것밖에 더 있어. 계모임 친구가 깔깔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휴, 우리 점네, 보살났네, 보살났어. 니네 며느리 원래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그럼 불쌍한 애를 거둬주고 너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넓니? 윤점내가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에이휴, 말도 마. 부모 형제도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납작 엎드려서 붙어 사는 거지. 저것도 다 내가 불쌍해서 걷어준 덕분에 밥 굶지 않고 사는 거야. 내 덕이야. 저는 국자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가슴 한복판이 화로처럼 뜨거워지는데 그래도 입술을 깨물고 한 번 더 참았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귀를 눕혀 팠습니다. 예, 너희들한테만 하는 소린데 두고 봐라. 이 2호점은 조만간 우리 둘째 아들 놈 이름으로 싹 돌려놓을 거야. 곧 여기가 진짜 본점이 되는 거지. 국자가 가마솥 안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더니 옛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22에 시집와서 첫 명절을 맞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정거리를 혼자 붙이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에 속이 뒤집히는데도 윤점래는 거실에 있던 식구들을 데리고 갈빗집으로 외식을 나갔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차가운 식은 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어요. 또 한 번은 40도 가까운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는데 윤점래가 이불을 걷어차며 등을 떠밀었어요. 이게 어디서 꾀병을 부리고 빈둥거려? 당장 일어나서 주방으로 기어나가지 못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채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석 달 전 도련님 윤재호가 거실 소파에 늘어져 칭얼대던 장면도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형수님, 그 새로 내는 국밥집 2호점 말이에요. 형수님 혼자 뼈 빠지게만 일하지 마시고 이 시동생 챙겨주는 셈 치고 제가 한번 폼나게 운영해보면 안 될까요? 네? 남편 윤재석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동생 한 번만 팍팍 밀어줘라. 그냥 명의만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 가맹비 내고 가게 꾸미는 돈은 우리 재호 이름으로 은행에서 싹 다 대출받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윤점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못을 박았어요. 예, 큰애야. 네 시동생인데 그깟 부탁 하나 못 들어주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식구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안 그러냐? 저는 그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지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제 목줄을 재고 있었으니까요. 가마솥 위로 떠오른 김이 제 얼굴을 때리는데 갑자기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풀어 가마솥 옆 바닥에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풀썩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어요. 홀로 걸어나가는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홀 가운데로 들어서자 윤전래와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윤재호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윤전래 앞에 똑바로 서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 똑똑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2호점 가맹 계약 싹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윤점내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예, 너 갑자기 미쳤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 당장 개업식이라고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텐데 제정신이야? 제정신입니다. 방금 어머니 입으로 이 가게 둘째 도련님한테 빼돌리고 제 본점은 망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어요. 지난 20년 고아라고 멸시받으면서도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못 참아요. 아니, 안 참겠습니다. 윤점래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황급히 일어서더니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니? 그냥 내 친구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보려고 장난으로 농담 한번 툭 던질 걸 가지고 넌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난리니? 저는 그 손을 단번에 뿌리쳤어요. 손목에 붙어있던 윤점래의 손톱이 살갗을 긁고 지나갔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본점 센트럴 키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매니저,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2호점으로 출발한 고기 육수 트럭 그대로 차 돌려서 본점으로 가져오세요. 2호점에서 보내는 고기도 오늘부터 싹 다 끊습니다. 물 한 방울도 보내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매니저의 다급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윤재호가 그제야 사태를 알아챘는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얼굴에 핏대가 시퍼렇게 솟더니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야, 형수, 너 지금 장난해? 내 이름으로 은행에서 빚을 2억이나 끌어다 썼어. 2억. 고기랑 육수를 다 끊어버리면 난 당장 어쩌라는 거야. 나 길거리에 나 앉으라고?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재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네, 간판대는 철거팀 맞죠? 지금 당장 여기 2호점 주소로 와주세요. 오셔서 우리 국밥집 이름 붙은 간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떼버리세요. 당장이요. 윤재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멎었어요. 윤점래는 입을 벙긋거리기만 하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뒤 손님들이 줄지어 매장으로 들어섰어요. 육수가 끊긴 주방에서는 윤재호가 허둥지둥 맹물에 조미료를 풀어 끓여내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한 숟가락 더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국밥이야. 소금물에 맹물탄 맛이네. 개업 첫날부터 사람을 아주 대놓고 놀리는구만. 다른 손님이 숟가락을 내리치며 일어섰어요. 도저히 못 먹겠네. 돈 돌려줘요. 내 돈 당장 환불해달라고.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색이 된 윤점래가 손님들 사이를 뚫고 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방정을 떨었어.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손님들 난리 난 거 안 보이니? 제발 고기 육수 좀 다시 보내주라. 응? 이대로 가면 우리 둘째 쫄딱 망한다. 제발. 저는 무릎을 꿇은 윤점래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옷자락 당장 놓으세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매달리면서 억지 부리시면 남의 가게 영업 방해하시는 걸로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매장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그날 밤 본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윤재석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돌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히 내 어머니하고 내 동생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짓밟고 망신을 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손에 잡히는 컵을 책상 위로 내던지더니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에 붙은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저기 구석에 카메라랑 녹음기 안 보여? 당신 지금 컵 던지고 부수고 욕하는 거 화면이랑 소리 다 찍히고 있어. 어디 나한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 봐. 당장 경찰서로 들고 갈 거니까. 윤재석의 발걸음이 우뚝 멎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뒷걸음질을 치다 문틀의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당장 이 방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로 내 본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당신 꼴 두 번 다시 보기 싫으니까. 윤재석이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사무실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가슴 한 구석이 시리도록 텅 비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 식어버린 가마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가족이라는 사슬이 드디어 끊어진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한 톨의 자비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가마솥에서 마지막으로 피어오르던 김이 천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본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낯익은 울음소리가 길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2호점 건물 앞이었어요. 밤새 철거팀이 다녀간 자리에는 간판이 뜯겨나간 흔적만 흉물스럽게 남아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시로 붙인 영업중단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윤재호가 그 앞 보도블럭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망했다, 망했어. 인테리어 대출만 1억 5천이고 가맹비 위약금이 또 5천이야. 이걸 무슨 수로 갚아? 옆에서는 윤점내가 제 차 쪽을 쏘아보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어요. 천벌 받으려나? 시험이 쫄딱 망하게 해놓고 발 뻗고 잠이 오니? 니년이 우리 집안 거덜낸 거야? 저는 차창을 끝까지 올린 채 그 광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20해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길바닥에 부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는 10년 가까이 가게 자문을 봐주던 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시댁 식구들 본점 출입 못하게 접근금지 신청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이혼 소장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사장님, 정말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결심하신 거예요? 위자료 청구 근거 자료는 충분합니까? 시댁 생활비 보낸 통장 내역, 시어머니 폭언 녹음 파일, 어제 2호점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소장은 남편 회사로 직접 가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사로 송달되면 본인 망신은 톡톡히 당하실 겁니다. 오후 무렵 윤재석에게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녁 뉴스가 끝날 무렵 휴대전화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골 손님 한 분이었어요. 사장님, 이거 어떡해요? 동네 맘카페에 사장님 욕하는 글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랑 시동생 길거리에 나앉게 한 폐륜 며느리라고 글이 수십 개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누군가 가게 사진과 제 얼굴 사진까지 합성해 올려놓았어요. 글쓴이 아이디는 윤재석의 회사 이메일과 똑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본점은 발칵 뒤집혔어요. 정오가 채 되기도 전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가게 앞에 진을 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사장님, 진짜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으셨나요?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무작정 들어와 손님들 식탁 사이를 휘젓고 다녔어요. 점심시간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놓고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전화통도 불이 나도록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홀 매니저가 종종 걸음으로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사장님, 점심 매출이 평소에 3분의 1도 안 나와요. 직원들도 너무 무서워서 손님 응대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윤점래의 폭언 녹음 파일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지난밤 김 변호사에게 보냈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가져다 줘요. 큼직한 거로. 그리고 음성 파일에서 어머니 말씀하신 부분 글로 옮겨 적은 거 출력해 주세요. 1시간 뒤 가게 정문에는 커다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제목은 짧고 묵직했어요. 가맹 계약을 파기한 진짜 이유. 그 아래로 윤점내가 둘째 아들에게 가게를 빼앗아 본점을 폐업시키겠다고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윤재호가 형수에게 사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윽박질렀던 정황도 함께 실렸어요. 입장문 아래에는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는 안내까지 덧붙였습니다. 대자보가 붙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뒤집혔어요. 가게 앞을 서성이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대자보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맘카페에서는 윤재석을 찾아내자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특정되면서 댓글창이 도배되었어요. 저녁 무렵 윤재석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너 미쳤어?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열린대. 이거 당장 내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새벽이었어요. 잠결에 본점 경비 직원의 전화를 받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뒷문 창고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둘이에요. 누군지 봤어요? 사장님 시어머니랑 남편분 같습니다. 비법 노트가 있는 금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경찰은 신고했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가게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점내가 창문을 두드리며 발버둥을 쳤어요.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며느리 가게가 어떻게 우리 거가 아니냐고. 윤재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목에 채워진 수갑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가족이라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합의 안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식으로 처벌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깁니다. 다음날 아침 김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부금 명의로 된 자산 가압류 신청 법원에서 인용했습니다. 통장이랑 차량 다 묶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윤재석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부근 보석금이 어젯밤 입금됐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1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1억? 그 사람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누가 뒤에서 돈을 댄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단도 갈아치웠어요. 저는 책상 위로 던져진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변호사 명단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일 아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모양입니다. 본점 영업금지 가처분이에요. 영업금지 무슨 명목으로요? 부군이 창업 초기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다 쓴 돈이 가게 보증금의 일부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로 진국 뚝배기 상표권 지분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장님 가게를 절반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정오의 햇살이 흘러들어오는데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윤재석을 앞세워 제 가게를 통째로 삼키려 들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게 운영을 하면서 마주쳤던 사람들 중 의심스러웠던 이름들을 적어둔 수첩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는 수첩을 덮고 김 변호사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누가 뒤에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뒤적였어요. 김 변호사가 의심스럽다고 짚어준 자금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가게로 직접 찾아와 헐값에 비법 육수 레시피를 팔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천하푸드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최 회장은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헛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지요. 이봐요, 이 사장. 이 좁아 터진 동네에서 평생 뼈 빠지게 국밥이나 끓이고 살 거야? 우리한테 곱게 넘기고 편하게 살라니까. 안 팔아요. 이 가게는 제 손으로 끝까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도로 가져가세요. 아휴, 고집 한번 대단하시네. 두고 봅시다, 사장님. 이 결정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테니까. 그 말이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김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장님, 짐작이 정확히 맞으셨어요. 북은 새 변호인단 수임료, 그거 천하푸드 임원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결국 그 인간이었군요. 3년 묵은 앙심을 이렇게 풀어보겠다는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소송으로만 끝낼 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튿날 정오부터 일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사무실에 올라와 텔레비전을 켰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본점 주방을 몰래 찍은 영상이 화면 가득 흘러나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양파 한 조각을 직원이 주워 가마솥 가까이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가 정색한 얼굴로 멘트를 이어갔어요. 유명 국밥 프랜차이즈에서 위생불량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로 입수한 충격적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영상은 한 달 전 신입 직원이 떨어뜨린 양파를 주워 곧장 쓰레기통에 버린 장면이었어요. 누군가 가마솥 부분만 교묘하게 잘라붙여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식약처 단속반이 들이닥쳤어요.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주방에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단속반장에게 차분히 인사를 건넸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저희는 숨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보고 가세요. 그날 오후 가처분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가 결정문을 받아들고 입술을 씹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인용됐어요. 본점 영업금지 가처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셔터부터 내려야 해요.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결정이 났다고요? 판사 쪽에도 손을 댄 게 분명해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절대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게 셔터가 강제로 내려진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앞 보도블록 위에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천천히 내렸어요. 윤재석도 그 옆에서 어색하게 따라서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셔터에 등을 기대고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사장님, 이쯤 했으면 이제 답이 나올 때도 됐죠. 상표권하고 비법 레시피 우리한테 곱게 넘기고 남편분이랑은 위자료 한 푼 없이 갈라 쓰세요. 그러면 형사고소도 다 취하해 드릴 테니까. 저는 셔터 앞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윤재석은 제 시선을 피하며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져갈 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거래도 안 합니다. 이만 가시죠. 사람이란 게 부러지지 않으려면 휘어질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그날 밤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센트럴 키친을 책임지고 있는 10년 묵은 동료였어요. 사장님, 저 자리 며칠만 좀 비울게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요, 다녀와요. 며칠이든 괜찮아요. 어머님부터 살피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저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문을 닫은 충격이 너무 커서 깊이 곱씹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 실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센트럴 키친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고 비법 육수 배합 비율표가 통째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저는 텅 빈 금고 앞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 변호사가 황급히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박 실장 빚보증 문제로 천하푸드한테 약점 잡혀 있었어요. 어제 큰 돈이 차명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내가 그 사람을 친동생처럼 챙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흘 뒤 천하푸드는 천하뚝배기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대형 매장이 본점 길 건너편에 들어섰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반값 행사 현수막이 펄럭였고 풍선 장식이 줄줄이 걸렸어요. 제 단골 손님들이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은행에서도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였어요. 거래처들도 줄줄이 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정육 도매상 사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딱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우리 회사가 거래를 끊으라는 소리를 듣고 있네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이해해요. 사장님 식구들도 먹고 살아야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서류와 씨름하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서 머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는데 묘하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혀끝이 마비된 듯 둔하고 짠맛조차 희미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저는 진통제 두 알을 입에 털어넣고 다시 서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카펫 위에 무너졌어요.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링거줄을 살피고 있었어요. 정신이 좀 드세요?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보호자분 연락처를 못 찾아서요. 보호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가게가 묶이고 거래처는 등을 돌리고 10년 동지였던 박 실장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닦아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은 단정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늘 혼자 국밥을 배우고 가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손님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강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봉투에서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명함에는 블루오션 대표 강은호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그동안 제 신분을 숨기고 손님으로만 다녔어요. 사장님 가게가 진짜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블루오션이라면 그 벤처 투자사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천하푸드 최 회장 뒤를 오래전부터 추적해 왔습니다. 사장님 자금이랑 법무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갑시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에 종이의 결이 또렷이 만져졌어요. 조금 전까지 무릎 꿇고 항복하려던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퇴원 수속을 마치자마자 곧장 블루오션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은호는 회의실 한가운데 두꺼운 서류 더미를 쌓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명에 가까운 법무팀 변호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위쪽에 놓인 검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박 실장이 천하푸드 임원하고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쪽에서 미리 달아둔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어요. 저는 봉투에서 영상 화면이 인쇄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이 임원의 손에서 두툼한 봉투를 받아드는 장면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함께 일한 사람의 배신이 이렇게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자금 추적 자료도 다 정리해뒀습니다. 천하푸드가 박 실장한테 돈 보낸 차명 계좌 흐름이 빠짐없이 잡혀 있어요. 이거면 이의 신청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미 다 준비해뒀습니다. 사장님 사인만 받으면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접수할게요. 그날 오후 가처분 이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같은 시각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조작된 영상을 보도한 방송사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갔어요. 은호의 법무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분위기가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먼저 사과 입장문을 내겠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이튿날 저는 은호와 함께 박 실장의 은신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은호의 사람들이 사흘에 걸쳐 동선을 추적해 알아낸 장소였습니다.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윽고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야윈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들어가요. 안에서 얘기합시다. 방안은 어수선했습니다. 박 실장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 실장,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사고소 그대로 진행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양심 선언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길이에요. 고르세요. 사장님, 우리 어머니 수술비가 모자라서 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놈들이 어머니 병실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10년 같이 일한 사람을 팔아넘겼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선택만 하세요. 증언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다 털어놓을게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양심선언 영상을 찍었습니다. 박 실장은 최 회장 비서가 보냈다는 협박 문자까지 화면에 띄어 보였어요. 은호가 영상 파일을 받아 자기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건 시사 고발 프로그램 쪽으로 정식 제보 넣을게요. 사장님 이름은 절대 안 들어가게 처리하고요. 블루오션 본사 한 층에 임시 비밀 주방이 마련됐습니다. 은호는 식품 분석 장비와 전국 8도에서 공수한 최상급 식자재를 가득 채워줬어요. 저는 흰 가운을 걸치고 가마솥 앞에 다시 섰습니다. 빼앗긴 옛 레시피를 뛰어넘는 2세대 육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어요. 하루에 20가지가 넘는 시제품을 끓여내고 또 끓여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 입에 머금었는데 또다시 그 아찔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혀끝이 둔하게 마비되며 짠맛이 멀어졌어요. 가마솥 앞에서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필이면 지금. 저는 싱크대로 가서 차가운 수돗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얼음물에 가까운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둔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갔어요. 강은호가 회의실 문을 빼꼼 열고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새벽 4시입니다. 한 번만 더 끓여볼게요. 이번이 마지막 배합이에요. 그럼 같이 있겠습니다. 혼자 두시면 혹시 또 쓰러질 것 같아서 못 가겠네요. 27번째 시제품이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강은호 앞에 놓았습니다. 강은호가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예전 본전 맛보다 훨씬 깊습니다. 끝맛이 길게 따라오고요. 깔끔하면서도 묵직해요. 원가는 15% 줄였고요. 됐습니다. 진짜 됐어요. 이거면 이깁니다. 저는 그제야 가마솥 옆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보는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나흘 뒤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습니다. 박 실장의 양심선언 영상이 첫 장면을 장식했어요.
이어 천하푸드가 점주들에게 행사한 갑질, 조작된 위생 영상의 편집 분석, 식약처 단속 청탁 정황이 차례로 폭로됐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천하푸드 본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천하푸드 주식은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어요. 길 건너편 천하뚝배기 매장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반가버림 현수막은 빛이 바랜 채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매장 정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후련한 동시에 묘하게 서늘하기도 했어요. 판세가 뒤집히자 최 회장은 곧장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윤재석에게 붙여줬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김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사장님, 남편분 변호인단 어제부로 사임계 다 냈습니다. 이제 남편분 혼자 억대 소송 비용 떠안게 됐어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몫이죠. 더는 신경 안 씁니다. 은호가 본점 리모델링 공사에 자기 자본을 통째로 투입했습니다. 낡은 간판을 떼어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을 다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였어요. 재오픈 전날 밤, 저는 강로와 함께 텅 빈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주방은 새로 깔린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였고, 홀에는 따뜻한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여줄 게 있어요. 뭐, 또 일 벌인 거예요? 간판 점등하는 거 같이 보고 싶어서요. 강은호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게 외벽에 진국 뚝배기라는 글자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이름이었지만 그 빛은 전혀 달라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고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안 무너지는 모습 옆에서 다 봤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은호 씨 없었으면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강은호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조력자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손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파트너라는 말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새 가마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재오픈 당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어두운 가게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셔터 앞에 섰습니다. 강은호가 옆에서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밖에 한번 봐봐. 깜짝 놀랄 거야. 뭐가 있는데 그래? 은호가 셔터 옆 창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가게 앞 인도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어요. 어떤 손님은 담요를 둘러쓰고 있었고 어떤 손님은 휴대용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6시 정각에 셔터를 끝까지 올렸어요. 대기줄에서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첫 손님은 가게에 10년 가까이 다닌 단골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와락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안 죽고 살아 돌아왔구먼. 내가 텔레비전 보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어머님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오늘 한 그릇 푸짐하게 차려드릴게요. 2세대 진국 육수가 손님들 상에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손님들의 표정이 환하게 풀렸습니다. 어디선가 카메라를 든 젊은이들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먹방 진행자가 가게 한가운데서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뭐예요? 옛날 맛에다 새 맛을 더한 느낌이에요. 이 집 진짜 살아 돌아왔네. 그날 본점은 창사 일의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쯤 김 변호사가 사무실로 뛰어 올라왔어요. 서류 봉투를 흔드는 손이 들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가처분 이의 신청 인용 결정문 나왔어요. 본점 영업이 완벽히 보장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주에 상표권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한 달 뒤 결판이 났습니다. 박 실장이 법정 증인석에 앉아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최 회장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윤재석에게 어떤 자금을 댔는지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진술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던 그 순간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국 뚝배기 상표권은 원고가 단독으로 보유함이 마땅합니다. 피고 측 주장은 모두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윤재석과 마주쳤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진 윤재석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시 생각할 게 없어. 너는 나한테 이미 끝난 사람이야. 비켜. 다음 주 같은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윤재석의 모든 유책 사유가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로 거액의 금액이 결정됐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햇살이 정수리 위로 쏟아졌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발치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윤점례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윤점례를 잠시 내려다보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어요. 은호가 법원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어디로 갈까? 어디든 데려다 줄게. 가게로 가자. 거기가 내 집이야. 며칠 뒤 천하푸드 최 회장이 구속 수감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배임과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 혐의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천하푸드가 거느렸던 가맹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 가맹점들 중 우량한 곳들을 정당한 조건으로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점주들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한 점주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가게 하나 보고 평생을 살았어요. 사장님, 가맹비 새로 안 받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대로 쓰시고요. 우리 식구로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맹점들이 하나둘 진국 뚝배기 간판으로 갈아 끼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사이에 30개가 넘는 매장이 새로 식구가 됐습니다. 윤점례와 윤재호의 소식도 풍문으로 들려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두 사람이 변두리 고시원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재호는 결국 불법 도박에 손을 댔다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어요. 저는 그 신문을 한번 훑어보고 그대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영업을 마치고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문 유리에 검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윤재석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가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만나줘. 나 갈 데가 없어. 진짜 없어. 은호가 우산을 펼치며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가려 했어요. 저는 은호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잠깐만 있어. 내가 직접 갈게. 저는 양동이에 차가운 수돗물을 가득 받았어요. 정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가 윤재석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 따뜻한 국물 한 그릇만이라도 먹게 해줘. 너한테 줄 따뜻한 거 우리 가게 한 방울도 없어. 저는 양동이의 물을 윤재석의 머리 위로 끼얹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 위로 차가운 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윤재석은 입을 벙긋거리다 끝내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든 채 다시 정문 안으로 들어와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윤재석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해 가을 제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초판 10만 부가 일주일 만에 동이 났어요. 방송국에서 강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강당에서 청년들 앞에 섰고 시청에서는 자영업자들 앞에 섰습니다. 연단에 설 때마다 가마솥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떠올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전국 가맹점주 초청 연회가 열렸어요. 점주 15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끓여준 직원들, 그리고 끝까지 옆을 지켜준 강은호 대표님,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점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잔을 부딪혔어요. 한 점주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다음 분기에 100호점 갑니다. 이 흐름이면 150호점도 거뜬해요. 우리 식구들 덕분이에요. 같이 갑시다. 연회가 끝난 늦은 밤, 저는 은호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잘게 부서져 흐르고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잘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 다음은 뭐 할 거야? 또 일 벌일 거지? 해외 매장 준비해야지. 우리 국물 외국 사람들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어. 은호가 가만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본점 주방의 직원들과 함께 모여 신메뉴 테이스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50호점 돌파를 기념해 새로 개발한 매콤 소고기 뚝배기였어요. 지훈 셰프가 갓 끓인 국물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매운 양념 비율을 2번 더 손봤습니다. 한번 맛봐주세요. 그래요. 어디 한번 맛볼게요. 저는 숟가락에 국물을 떠 천천히 입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입안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짠맛도 매운맛도 단맛도 그 어떤 자극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 그릇만 떠다 줘요. 세 국자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양념이 약했나요? 아니에요. 한 번 더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훈이 가져온 새 국물을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숟가락 위에 올라온 국물이 그저 따뜻한 물처럼 흘러들어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채부치가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주방을 갈랐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숟가락을 주워들고 헛웃음을 흘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나 보네요. 오늘 이만하고 마무리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정리하세요. 저는 그날 오후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비인후과와 신경과를 차례로 거치며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사흘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미각신경에 손상이 왔습니다. 잠깐 그러다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영구적인 미각 상실로 보입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한 장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한복판에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서류를 뒤적였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머그잔 속의 물이 아무 맛없이 목구멍을 넘어가던 그 감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은호의 비밀 주방에서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새벽도 생각났어요. 혀끝이 둔하게 마비되던 그 순간 찬물을 들이키며 억지로 감각을 깨우던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의사는 그때 병원을 찾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게가 묶여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이 밀려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길 건너편으로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정작 제 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한참 동안 핸들에 이마를 묻었어요. 혼자서 흐느끼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프랜차이즈 대표가 미각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브랜드 자체가 흔들릴 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머릿속의 기억과 감에만 의존해 조리를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매장에 나가 직원들 옆에 서서 옛날 비율을 일일이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며칠은 그럭저럭 흘러갔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날 무렵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점 국물 맛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끝맛이 좀 헐거워졌어요. 새 메뉴는 개발 중인가요? 글이 한두 개씩 늘어나더니 사흘 만에 100개가 넘어갔어요. 경쟁 업체 쪽에서 그 글들을 캡처해 자기네 SNS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바이럴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가맹점주들 단체 채팅방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점주가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본점 맛이 정말 변한 거예요? 저희 매장에서도 오늘 손님들 두 분이 환불 요구하셨어요. 절대 변한 건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거니까 동의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기다려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브랜드가 무너질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하고 늦은 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씨, 본점으로 와줄 수 있어?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둘이서만 봐야 할 게 있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와서 얘기할게. 지금은 못해.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은호가 본점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텅 빈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조리대 위에 작은 그릇 두 개를 올려두었습니다. 한 그릇에는 소금물을, 다른 그릇에는 맹물을 담아두었습니다. 은호가 그릇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두 개 중에 어느 게 소금물인지 봐. 한쪽은 색이 좀 뿌예 보이는데? 이쪽인가? 맞아, 그쪽이 소금물이야. 저는 천천히 두 그릇을 제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은호가 보는 앞에서 소금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맹물도 한 모금 마셨어요. 나는 이거 두 개가 똑같아. 아무 맛도 안 나.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미각을 잃었어. 영구적으로.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어. 은호가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두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내가 너 대신 맛을 볼게. 끝까지 같이 갈 거야. 하나도 걱정하지 마. 은호 씨 손에 너무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서 미안해.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우리 둘이 시작한 거잖아. 저는 은호의 어깨에 이마를 묻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은호의 손이 제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대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본점 주방에 들어가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주방 뒷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카메라 한 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손에 든 중년의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이지영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푸드 칼럼니스트 한경수입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하시죠. 약속도 없이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나가세요. 사장님이 미각을 잃으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시청자분들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일 아닙니까? 한경수가 휴대전화를 들어 라이브 방송 화면을 켰습니다. 주방 천장의 조명이 그 화면에 환하게 반사됐어요. 조리대 위에 그릇 5개가 줄지어 놓였습니다. 간장물, 소금물, 설탕물, 맹물, 식초물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릇 옆에 함께 놓였습니다. 자, 사장님, 어느 게 어느 건지 맞춰보세요. 라이브로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릇 5개를 내려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 셰프가 옆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직원들이 모두 입을 다문 채 저와 카메라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제 얼굴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을 때였어요. 주방 뒷문이 한 번 더 거칠게 열렸습니다. 은호가 지훈 셰프와 핵심 직원 5명을 데리고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은호가 카메라 렌즈 앞으로 곧장 걸어가 손바닥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한경수 씨, 일단 카메라부터 잠시 옆으로 돌리시죠. 우리 쪽도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신데 갑자기 끼어드세요? 블루오션 강은호 대표입니다. 이재용 사장 정식 동업자고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한 건 사장이 혀로 맞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국물이 똑같이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까? 한경수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은호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깨끗한 가마솥 하나를 새로 가져다 불 위에 올렸어요. 은호가 라이브 화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이 사장은 혀로 끓이는 셰프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아올린 조리 데이터를 그램 단위, 도 단위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장이 입으로 부르는 수치만 듣고 우리 지훈 셰프가 그대로 끓일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 15년 동안 끓여온 육수의 비율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사골 육수 베이스 1000g, 양지우린물 500g, 굵은 멸치 5마리 분량 150g, 네, 1000, 500, 150, 대파 흰 부분 100g, 마늘 다진 거 40g, 천일염은 정확히 12g, 12g 맞춰 넣겠습니다. 끓는 점 도달하고 정확히 7분 후에 불 줄여요. 그 다음에 후추 1g. 지훈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주방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25분 후 지훈이 국자로 국물을 떠 작은 그릇에 담아 한경수 앞에 놓았습니다. 한경수가 못 이기는 척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한 모금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한경수의 눈썹이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거 본점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은데요? 똑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매장 어디서 먹어도 이 맛이 나와요. 라이브 화면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응원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훈 셰프,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튿날 아침 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호텔 연회장에 기자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달 전에 영구적으로 미각을 잃었어요. 소송과 과로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 불빛이 단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 진국 뚝배기는 오늘부터 데이터 기반 맛 표준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혀에 의존하는 가게가 아니라 누가 봐도 똑같은 맛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단숨에 뒤집혔어요. 미각 잃은 사장이 시스템을 정면 돌파한다는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가맹점주들 단체 채팅방에는 격려의 글이 쏟아졌어요. 은호가 곧바로 IT 회사 한 곳을 인수했습니다. 주방마다 정밀 염도 측정 센서와 온도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스마트 조리 로봇이 가마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국 매장이 하나의 중앙 통제 서버로 묶이는 작업이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새로 절대 미각 평가 전담 TF팀을 꾸렸어요. 공모를 통해 청년 5명을 뽑았습니다. 첫 회의 자리에서 저는 그 친구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혀가 앞으로 우리 브랜드의 기준이 됩니다. 제 머릿속에는 15년 분량의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 혀 위에는 미세한 감각이 있고요. 이 둘을 합치면 누구도 못 따라올 맛이 나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게 답입니다. 저는 미각 대신 다른 감각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가마솥에서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다가 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면 농도가 충분하다는 신호였어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 냄새를 코로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재료가 알맞게 우러났을 때 나는 향이 따로 있었어요. 손가락을 가마솥 옆에 가까이 대 열기를 가늠했습니다. 시간과 온도와 향과 소리가 제 새로운 혀가 되어주었어요. 새 메뉴 개발에 2달이 꼬박 들어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본점 주방에 모여 시제품을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TF팀이 한 모금씩 맛보고 점수를 매겼어요. 스마트 시스템이 염도와 당도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워주었습니다. 32번째 시제품에서 만장일치 점수가 나왔습니다. 얼큰 해물국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시식회가 본점에서 열렸어요. 점주 150명이 일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모금이 들어가는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이내 한 점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옆자리로 번지더니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우리 매장에서 당장 내일부터 팔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살려준 메뉴예요. 같이 갑시다. 신메뉴 출시 첫 주에 매출이 평소의 2배를 넘어섰어요. 얼큰 해물국밥을 한 그릇 사 먹으려고 줄을 서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미각 잃은 사장의 진화한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어요.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 본점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은호와 지훈, TF팀 친구들이 그릇 하나씩 들고 차례로 들어왔어요. 모두 신메뉴 한 그릇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장님, 저희가 한 그릇 비울 동안 옆에 있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천천히들 들어요. 5사람이 가마솥 옆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국물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지훈이 한 모금 삼키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TF팀 막내가 환하게 웃으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은호도 천천히 국물을 떠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진짜 따뜻하다. 내가 먹어본 국물 중에 제일 따뜻해. 그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5사람이 국물을 비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혀로 맛볼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맛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혀 위에서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감각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마솥 위로 마지막 김이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메뉴가 대성공을 거둔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국 뚝배기는 전국 1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K푸드의 선두주자라는 별명이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일본 오사카에 해외 1호점을 여는 계약도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회사 안쪽에 작은 복지재단을 꾸렸습니다. 이름은 진국 사람들 재단으로 정했어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요리사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첫 해 지원자만 4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면접실에 직접 앉아 한 사람씩 마주봤어요. 이 사장님, 저는 칼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의지만 있으면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청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오래전 가마솥 앞에서 혼자 앞치마를 묶던 제 모습이 그 청년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회사 건물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에 누군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시야에 잡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윤재석이었습니다. 손에는 모래 묻은 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지영아, 너 진짜 잘 됐구나. 한 번만 말 좀 해줘. 한마디만이라도. 저는 윤재석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정면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또박또박 두드렸어요. 윤재석이 뒤에서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가 있든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거든요. 같은 무렵 시내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서는 제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외진 골목 한 귀퉁이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 그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바로 윤점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화면 속 며느리가 단상에 올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윤점내는 폐지 수레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양보를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의 저녁이었어요. 은호가 저를 처음 만났던 그 낡은 단골짜리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따뜻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은호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작은 상자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영아, 한번 열어봐. 이게 뭐야?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가느다란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은호가 천천히 일어서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너 봤을 때부터 마음에 새겨뒀어. 이 자리에서 너랑 평생 같이 갈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해줘. 은호 씨, 너 혀의 맛이 안 느껴져도 괜찮아. 네 손이 떨려도 괜찮아. 어떤 너라도 다 끌어안고 갈게. 진짜야.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식탁 위에 올려진 뚝배기보다 더 뜨거웠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시댁에서 20년 동안 가짜 가족이라는 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 사슬이 끊어진 자리에 진짜 가족이라는 새 이름이 들어차고 있었어요. 같이 살자. 은호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주방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이듬해 봄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화로운 예식장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어요. 저와 은호는 본점 야외 정원에 큰 가마솥 5개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 진국 육수를 가득 끓여냈어요. 하객은 직원들과 가맹점주들, 진국 사람들, 재단 청년들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저를 키워주신 원장님도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오셨어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 이 늙은이가 이제 여한이 없구나. 원장님, 오늘 저 손잡아 주실래요? 친정 아버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 그러마. 이 자리는 내가 앉으마. 원장님과 함께 정원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신부가 걷는 길 위로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은호가 정원 끝에서 환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뚝배기 한 그릇씩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 대표가 제 앞에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이사장님, 우리가 끓인 국물이에요. 한 모금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제 진짜 식구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제 가슴 한복판에 고요히 가라앉았어요. 핏줄만이 가족이라고 욱박지르던 옛 목소리가 그 풍경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한 명씩 인사를 건넸어요. 지훈이 가마솥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첫 속 거셨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같이 봅시다. 저는 가마솥 옆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스마트 시스템 화면에 염도와 온도가 또렷한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을 가마솥 옆에 가까이 대니 알맞은 열기가 느껴졌어요. 눈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코로 향을 맡고 귀로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혀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감각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염도 12g 맞고 끓기 시작한 지 7분 됐어요. 이제 후추 1g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가마솥 뒤로 하얀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김 너머로 환한 새벽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올 손님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허기진 사람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미는 일. 20년 전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그 일이 지금도 제 손끝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끈을 묶고 가마솥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 곧 셔터를 누르고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사람이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가족이라는 이름말에 상처받고 무너질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고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커 보여도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